강원도 태백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31살 박민준 씨는 2016년 8월 37살인 누나 수진 씨가 계곡 물놀이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나의 남편 39살 강태현은 울먹이며 전화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물에 빠져서 내가 구하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배경에서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상했습니다. 누나는 대학 시절 수영부 출신이었습니다. 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물속에서 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나가 얕은 계곡에서 익사했다? 장례식에서 만난 매형 태연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소개했지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태연과의 시선 교환은 묘하게 친밀했습니다. 민주는 그날부터 확신했습니다. 누나는 사고로 죽지 않았다고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억울한 이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남동생의 3년간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2016년 8월 15일 토요일 오전, 박민주는 요양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시원했고 태백의 산들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으며 민주는 퇴근 후 푹 쉬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형 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광복절 연휴라 누나 가족이 어디 놀러 갔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어제 받았지만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전화가 올 줄은 몰랐기에 민주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 큰 일이 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으며 그가 흐느끼며 전한 소식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수진이 어젯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태연이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이었으며 119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차를 길가에 급히 세웠습니다.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숨이 막혀 제대로 호흡하기조차 힘들었으며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죽었다니, 그것도 물에 빠져서 죽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느 병원인지 물었고 태현이 원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하자 전화를 끊고 즉시 그곳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민준의 머릿속에는 누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0년대 말 어린 시절 계곡에서 물놀이할 때 자신을 업고 깊은 곳까지 헤엄쳐가던 누나의 모습, 2000년대 초반 대학 시절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자랑스럽게 웃던 모습, 간호사가 되어서도 여름마다 수영장에 다니며 건강을 챙기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나 수지는 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을 무서워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물속에서 더 자유롭고 행복해하던 사람이었으며 수영 실력은 웬만한 남자들보다 뛰어났습니다. 대학교 수영부 출신이었던 누나는 평영, 자유형, 배영 모두 능숙하게 해냈고 깊은 물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침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7의 나이에도 여전히 주 2회 수영장에 다니며 체력을 유지하던 누나가 계곡에서 익사했다는 게 민준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연은 응급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는데 옷은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역시 옷이 젖어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손에는 2016년 당시 유행하던 아이폰 6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자 태연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며 민준을 보자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수진을 지키지 못했다며 미안하다며 반복해서 사과했는데 민준은 매형을 부축하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태연은 흐느끼며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저녁 늦게 계곡에서 술을 마시며 물놀이를 했고 수진이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으며 자신과 소영이라는 회사 후배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진이 물속으로 사라졌고 한참 후에야 발견했다는 것이었으며 119에 신고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누나는 술을 마셔도 절대 무리한 수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밤 10시 넘는 시간에 계곡에서 헤엄을 친다는 것도 누나답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누나의 수영 실력으로 그렇게 쉽게 익사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옆에 앉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이라고 소개된 그 여자는 25쯤 되어 보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으며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저 여자와 매형의 관계가 단순히 회사 동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스쳤습니다. 영안실로 안내되어 누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누나의 얼굴, 평소처럼 웃고 있지 않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며 이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누나가 이렇게 차갑게 누워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눈물 속에서도 누나의 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년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를 봐온 민준의 눈에 누나의 몸 곳곳에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손목과 발목에는 마치 누군가 세게 잡은 듯한 멍 자국들이 있었고 목 부분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흔적들이 있었으며 머리 뒤쪽에는 부딪혀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단순 익사 사고치고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누나는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고, 누군가 누나를 죽였다고, 그리고 범인은 아마도 밖에서 울고 있는 저 두 사람일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2016년 8월 16일 누나의 장례식이 원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민주는 하룻밤 사이에 급하게 준비된 장례식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한여름 더위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태연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주로 앉은 태연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절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픈 남편 그 자체였고 조문객들은 모두 그를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태연의 눈물이 진짜 같으면서도 어딘가 연기처럼 느껴졌고 슬픔보다는 불안함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여자 한소영의 존재였습니다. 소영은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있지도 않고 혼자 떨어져 앉아 있었으며 태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조문객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시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민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태현과 같은 건설회사에 다닌다는 그 남자는 태현이 회사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했으며 이런 일을 당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빈소를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태현의 회사 동료들이거나 그의 친구들이었고 누나의 친구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게 이상해서 누나의 병원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대부분 장례식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했으며 태현이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밤 민주는 태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늦은 시간에 물놀이를 했는지, 소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았는데 태현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광복절 연휴라 회사 동료 몇 명이 함께 펜션을 빌려 놀러 갔다고, 소영은 자신의 부서 후배로 회사 사람들과 함께 온 것이라고, 저녁에 술을 마시다가 수진이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계곡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렸지만 수진이 듣지 않았고 결국 깊은 곳까지 헤엄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그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밤에 계곡에서 수영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영 실력으로 익사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함께 간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왜 장례식에 오지 않았는지, 혹시 그날 밤 다툼은 없었는지 물어보았는데 태연은 점점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서 오지 못했다고, 다툼 같은 건 없었다고, 그저 불운한 사고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태연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태연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말투는 지나치게 빨라졌으며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민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민주는 태연의 휴대전화에서 울리는 카카오톡 알림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태연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는데 발신자는 소영이었고 메시지 내용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오빠 괜찮아? 너무 걱정돼. 오빠라는 호칭이 민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회사 후배가 상사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이상했고 그 친밀한 어조가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휴대전화로 그 화면을 사진 찍었고 태연이 돌아오기 전에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누나의 유골함을 안치하는 순간 민주는 누나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누나를 이렇게 보낸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약속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민주는 혼자 남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누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고 누나 몸에 있던 이상한 상처들, 태연과 소영의 수상한 관계, 그리고 급하게 치러진 장례식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될지를 말입니다. 2016년 8월 19일, 민주는 원주경찰서 형사과를 찾아갔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고, 민주는 그동안 누나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노트에 빼곡히 정리해 가지고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그다지 진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누나 몸에 있던 멍 자국들과 상처에 대해 설명하자 형사는 그것은 물속에서 바위에 부딪히거나 구조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다시 설명했습니다. 누나는 수영부 출신이라 물에 빠질 리가 없다고, 태연과 소영의 관계가 수상하다고, 장례식이 너무 급하게 치러졌다고 말했지만 형사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는 태연과 소영 외에도 다른 목격자들이 있었고 모두 같은 진술을 했다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깊은 계곡물에 들어간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술에 취하면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검은 했냐고 물었고 형사는 유족이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는데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태연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주는 지금이라도 부검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형사는 이미 화장까지 마친 상태라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사건을 재조사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태연과 소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지만 형사는 그것만으로는 살인을 의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민주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했으며 이미 누나의 몸은 화장되어 더 이상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누나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태연이 급하게 정리하려던 누나의 짐 속에서 누나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기록된 다이어리에는 누나의 일상이 담겨 있었고 민주는 그것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 몇 달간의 기록은 평범했습니다. 병원 업무 이야기, 날씨, 먹은 음식들이 적혀 있었고 가끔 태연과 데이트한 이야기도 나왔으며 행복해 보이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태연이 요즘 늦게 들어온다고 썼고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숨긴다고 적었으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기록했습니다.
6월에는 더 구체적인 의심들이 나타났는데 태연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는 것, 주말에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간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점점 무관심해진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7월 중순의 기록에서 민주는 결정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누나는 태연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고 소영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봤다고 적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지만 누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힘들다라고 썼고 이혼을 고민 중이다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누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태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번 휴가 때 이야기할 것. 민주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번 휴가, 그것은 바로 누나가 죽은 그 광복절 연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누나는 태현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민주는 다이어리를 들고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했고 누나가 태연의 불륜을 알고 있었으며 이혼을 고민했다는 것이 적혀 있었으니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다이어리 내용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할 수 없다고, 불륜 관계였다고 해도 그것이 곧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으며 무엇보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사고였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고 그날부터 민준의 긴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노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16년 8월 14일 밤 강원도 태백 인근 계곡에서 누나 박수진 37세 익사, 용의자 남편 강태현 39세, 공범 추정 한소영 25세, 동기 불륜 관계 보험금, 목표 진실 규명 및 법적 처벌. 민주는 그날부터 태현과 소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에서 원주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였고 민주는 휴무일마다 원주로 향해 태현의 집과 회사 주변을 관찰했으며 소영의 행적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 동료들은 민준이 이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 항상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휴무일에도 쉬지 않고 어딘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길고 외로울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2016년 가을, 민주는 누나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태현은 이미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누나의 흔적들을 하나둘 지워가고 있었으며 민준이 방문했을 때는 마치 누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태현은 민준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민준이 누나의 물건들을 더 가져가고 싶다고 하자 잠시 망설이다가 허락했습니다. 민준은 누나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이어리가 아니라 누나가 병원에서 쓰던 업무 노트였는데 뒷부분에 개인적인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와 밤새 읽어 내려갔습니다. 노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는 2016년 3월부터 이상한 증상들을 겪고 있었다고 적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구토를 했으며 병원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월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나는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팔에 금이 갔다고 적었는데 그날 밤 태현과 술을 마셨고 기억이 흐릿하다고 썼으며 어떻게 넘어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5월에는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흐려져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고 했고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지만 역시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고 기록했습니다. 누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즘 내 몸이 이상하다. 자꾸 정신이 흐려지고 기억이 끊긴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다.
민주는 그 기록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나에게 무언가를 먹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즉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2016년 당시에도 보험금을 노린 독극물 살인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어지러움 증세, 4월 계단 사고, 5월 운전 중 의식 소실, 그리고 8월 계곡 익사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태현이 여러 차례 누나를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계곡에서 성공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누나의 몸은 이미 화장되었고 당시 혈액 샘플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병원 기록에는 스트레스성 증상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형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노트 내용만으로는 살인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건강 문제는 실제로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무엇보다 계곡 사고는 여러 목격자가 있었고 모두 같은 진술을 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민주는 그 목격자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민주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민주는 태연의 회사 근처에서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태연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고 시내의 한 카페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소영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고 태연은 소영의 손을 잡았으며 소영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주는 멀리서 그 광경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2016년 당시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은 지금만큼 좋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고 민주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원주 외곽의 한 모텔이었고 민주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누나의 다이어리, 업무 노트, 태연과 소영의 불륜 증거 사진들,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누나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고 태현과 소영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노트 표지에 적힌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목표 진실 규명 및 법적 처벌.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2017년 봄, 민주는 누나가 다니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누나의 동료였던 간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혹시 누나가 생전에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나의 친한 동료였던 김 간호사는 민준을 보자 눈시울을 붉혔고 수진 언니를 정말 좋아했다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가 올해 초에 건강 문제로 고생한 적이 있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김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월쯤 수진 언니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었다고, 심한 구토와 복통으로 고생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식중독으로 추정했지만 검사 결과 특별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으며 며칠 후 회복되어 퇴원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또한 4월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팔에 깁스를 하고 출근한 적도 있었다고, 그때 수진 언니가 이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날 밤 남편과 와인을 마셨는데 갑자기 정신이 흐려졌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나의 노트에 적힌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5월에는 수진 언니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을 뻔했다며
무섭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혈압약을 먹어서 그런가 싶어 약을 바꿔봤지만 별 차이가 없었다고 했으며, 그 후로 수진 언니가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민주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누나가 남편에 대해 뭔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부부관계가 어땠는지 물어보았고, 김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6월쯤 수진 언니가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회사 후배와 수상한 관계인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했으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연은 소영과 불륜 관계였고, 누나가 그것을 눈치챘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태연은 누나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3월의 독극물 시도, 4월의 계단 사고, 5월의 운전 중, 의식소실, 모두 살인 시도였고, 3번 모두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계곡에서 익사로 위장한 살인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민주는 김 간호사에게 이 이야기를 경찰에 해줄 수 있는지 부탁했고, 김 간호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수진 언니가 사고로 죽었다는 게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자신도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증거를 들고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담당 형사도 조금 더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았고, 김 간호사의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으며 사건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3월의 혈액 샘플은 이미 폐기되었고, 계단 사고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5월의 운전 중 의식소실은 기록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사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검찰이 기소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특히 계곡 사고는 여러 목격자가 있었고 모두 사고였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뒤집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그 목격자들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 본대로 진술한 것일까? 아니면 태연에게 매수되었거나 협박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2017년 여름, 민주는 개인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양병원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비용이었지만 누나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고, 전세금을 일부 빼서 탐정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탐정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고, 민준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금 목적 살인 같다고, 이런 케이스를 몇 번 다뤄본 적이 있다고 말했으며, 계곡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을 찾아서 재조사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탐정이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계곡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태연의 회사 동료들이었고, 그중 한 명은 태연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태연의 직속 부하였다는 것입니다. 탐정은 말했습니다. 이들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들을 설득해서 진실을 말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가을, 민주는 우연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를 만났을 때 그가 넌지시 물었던 것입니다. 혹시 매형이 누나 앞으로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민주는 그때까지 보험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보험이 있겠지만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고, 그것이 살인의 동기가 될 만큼 큰 금액인지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2015년부터 2016년 초까지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사에 고액 생명보험이 가입되었다고, 수익자는 모두 배우자인 강태현으로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정보라 알 수 없지만 대략 1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0억 원, 그것은 한 사람을 죽일 만큼 충분한 동기였고, 태현이 왜 여러 차례 누나를 죽이려 시도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이유였습니다. 민주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누나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2015년 하반기부터 매달 수십만 원씩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고 여러 보험사에서 동시에 인출되고 있었으며 누나가 직접 가입한 것이 아니라 태현이 대신 처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주는 탐정에게 의뢰해서 정확한 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하도록 했고 한 달 후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5개 보험사에 생명보험이 가입되었고 총 보험금은 정확히 12억 원이었으며 수익자는 모두 강태현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입 시기였습니다. 태현과 소영이 불륜 관계를 시작한 것이 2015년 여름쯤으로 추정되는데 보험 가입도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태현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누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이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동기가 명확해졌고 살인 시도의 타임라인도 보험 가입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으며 이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 살인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형사도 이번에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2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은 분명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된 것도 이상하며 사건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태현을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현은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답했는데 아내가 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개 가입했다고 자신은 잘 몰랐다고 말했지만 서명이 모두 태현의 것이고 보험료도 태현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말을 바꿨습니다. 태현은 아내와 상의해서 함께 가입한 것이라고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보험금 청구 기록이었습니다. 태현은 누나가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모든 보험사에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장례도 끝나기 전에 서류를 준비했으며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곡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했고 태현과 소영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으며 누나의 의료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1년 넘게 혼자 쌓아온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태현도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으며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18년 초 경찰의 재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태현과 소영에 대한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경찰은 계곡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을 재차 소환했고 이번에는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이었던 태현의 회사 후배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고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날 밤 태현이 수진을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봤다고 하지만 태현이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태현과 소영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부분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포렌식 전문가들이 일부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구된 메시지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6년 4월 태현이 소영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어. 다음엔 확실하게 해야 해. 소영의 답장도 발견되었습니다. 오빠, 조심해야 돼. 너무 자주 하면 의심받아. 이것은 명백한 살인 공모의 증거였습니다. 검찰은 태현과 소영을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고 2018년 6월 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현과 소영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태현의 집을 찾아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으며 소영 역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도주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고 공항과 항만을 봉쇄했으며 이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범인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이대로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자신도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태연과 소영은 교묘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꺼두었으며 CCTV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3개월이 지나도록 두 사람을 찾지 못했고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민주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8년 가을, 경찰은 공개 수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연과 소영의 실명과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고 뉴스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제보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드디어 단서가 잡혔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한 작은 여관에서 태연과 소영으로 보이는 커플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민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관 방문을 열었을 때 태연과 소영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8개월간의 도주 생활로 두 사람은 초췌해져 있었고 태연의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으며 소영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상태였습니다. 태연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항하지 않았고 조용히 수갑을 찼으며 경찰차에 오르면서 한 번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민준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후회도 없고 반성도 없는 그저 텅 빈 눈빛이었으며 마치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태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누나는 그에게 그저 12억 원짜리 보험 상품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인간이 3년 가까이 자유롭게 살아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연과 소영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민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이제 곧 끝나. 조금만 더 기다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남은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2019년 6월, 태연과 소영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첫 공판부터 마지막 선고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 미수 3건, 보험 사기 미수, 그리고 증거인멸 및 도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에는 민준이 3년 가까이 모아온 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고 누나의 다이어리, 병원 기록, 보험 가입 내역, 복구된 카카오톡 메시지들, 그리고 목격자의 번복된 진술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는데 8개월간의 도주 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착해 보였으며 재판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모습은 대조적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태현은 2015년 여름부터 한소영과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혼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기로 공모했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 총 12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독극물을 이용한 첫 번째 살인 시도, 4월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린 두 번째 시도, 5월 음식에 수면제를 섞어 운전 중 사고를 유도한 세 번째 시도, 그리고 마침내 8월 계곡에서 익사로 위장한 살인을 성공시켰다는 혐의가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태연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의 사건들은 모두 우연한 사고였고 8월 계곡 사고 역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복구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맥락이 잘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누나의 사망 당시 사진을 분석하며 손목과 발목의 멍 자국이 누군가 강하게 붙잡은 흔적이라고 증언했고 목 부분의 상처는 물속에서 목을 눌렀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 전문가는 12억 원의 보험금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보험 사기 목적이 명백하다고 증언했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복구된 메시지들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목격자의 증언이었습니다. 태연의 회사 후배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계곡에서 태연이 수진 씨를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수진 씨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태연은 그녀를 계속 물속에 밀어넣었다고, 자신은 태연이 무섭고 빚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 증언을 듣는 순간 민주는 방청석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누나가 마지막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살고 싶었을지,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태연은 끝까지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소영은 재판 내내 울기만 했고 자신은 태연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2019년 11월 드디어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피고인 강태현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성공했으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강태현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이 술렁였고 민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무기징역, 그것은 태현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고 다시는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영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녀가 직접적인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모자로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범행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태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호송차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담담해 보였고 마치 이 모든 것이 남의 일인 것처럼 무표정했습니다. 민주는 법원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3년간의 싸움이 드디어 끝났고 누나의 억울함이 세상에 밝혀졌으며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이제 편히 쉬어. 내가 약속 지켰어. 그날 밤 민주는 누나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하지만 누나를 생각하며 버텼다고, 이제야 누나에게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3년간의 외로운 싸움이 끝났지만 민준의 가슴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돌아오지 않았고 잃어버린 시간도 되돌릴 수 없었으며 그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위안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누나의 진실이 밝혀졌고 악인들이 처벌받았으며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